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그 제반적인 영향,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 둘째 쳐놓고, 제가 요번에 이제 강의를 가는 대학이 캐톨릭 관동대학 강릉에 있습니다. 캐톨릭 관동대학에서 이제 특별 초빙을 했기 때문에 영동시장,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한 동해안시장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회적인 현상,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 강원권 부동산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농촌 부동산, 소위 말해서 농촌 부동산의 대표적인 주자와 함께 그 다음에 개발 이슈가 있죠. 그 유명한 2018년 동계올림픽, 또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각종 SOC 사업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한번 맞물려서 강릉에 계신 분들이 이 강의를 어떻게 듣고 계신가, 이러한 내용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해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보면은 이제 양극화라 우리는 내용을 봐보면은 양극화의 3대 요소는 아주 대표적으로 제일 덮어로 저성장입니다. 성장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면은 부의 균등 배분이 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지만 그래도 괜찮게 벌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저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은 버는 사람은 그냥 잘 벌어요. 근데 이 못 버는 하층 계층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돈을 이제는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소위 말해서 과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냐, 자, 취직도 안 된다, 또 뭐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내 손으로 한번 일을 해봐 볼까. 그런데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음식점이죠.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는 소규모 테이블을 서너 개 두고라도 내 나름대로의 음식을 뽐내보면서 살자라고 그러면서 하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취직 자리가 좋거나 일자리가 많거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사회에서의 성장이 계속적인 고도 성장을 하거나 그러면 자영업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또 어떻게 되냐, 저성장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비정규직이 확대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내가 인력을 고용하고 싶어도 그 고용하는 거 여러 가지 뭐 4대 보험이라든가 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대로 이제 2017년도에 경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자영업자가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도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그러냐? 돈이 있어야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 집 사고 난 다음에 저거 해야 그 다음에 땅을 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분배의 시간이 아닙니다. 분배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고 나서 분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저는 경제학자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게요. 자,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주택 정책에서도 이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주택 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세를 이룩한다. 왜냐? 인구의 증가가 멈췄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수요자가 멈췄기 때문이죠.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소득이 이젠 과거와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세로 가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옛날에 뭐 90년대나 2000년대 주택 가격이 폭등하던 이러한 시절은 두 번 다시 오기가 힘들 거 아니냐, 불가능할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갖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분명히 약 280만 호에서 330만 호 정도의 주택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을 한 세대당 2.5명씩 거주한다라고 했을 때 2천만 호의 주택인데 현재는 약 1,900만 호의 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왜냐하면 현재는 2.6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100%예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세대수, 그러니까는 한 세대에 거주하는 게 2.67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더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주택의 수가 약 280만, 300만 호 전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재검토가 필요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는 1인 가구의 다량 출현 아닙니까? 혼자 사는 세대에 이제는 출현이 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주택 공급에 대한 목표와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또 그동안에 주택 세제에 대한 변화가 또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제일 대표적인 거죠. 요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의 리스크 대비다라는 건 자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택 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금융 대비 비용이 80%냐 이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택금융은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이제는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농어촌 주택의 활용 방안 모색이에요. 제가 이제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에 가서 이제 특강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파주인데 자 똑같은 접경 지역인 철원으로 가라. 옆에 연천호하고 그 옆에 철원이에요. 안 갑니다. 그런데 제 고향이 파주다. 그럼 파주의 가장 접경 지역에 가까운 적성이랜드로 가겠냐? 저는 갈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 고향으로 귀농하는 것. 내 고향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귀촌하는 것. 요거에 대한 농어촌 주택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되지 않았냐.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80대, 90대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주택이 지금 얘기한 흉물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집을 짓는 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 주택을 활용을 해서 그 주택의 고향인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의 활성화가 이젠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저성장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요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 중소도시의 자립 방안을 모색을 하는데 자 가장 적은 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성장이 되다가 보니까 또 인구의 감소가 되다 보니까 생산력의 노동력의 저하가 일어나다 보니까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급격한 지금 얘기한 변화입니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자립 방안을 정책적으로 이제는 만들어줘야 돼요. 일자리를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뭐를 한다든가 아니면 복지를 해주든가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지방의 중소도시를 지명을 얘기를 갖다 하기는 좀 거북하기 때문에 보통 얘기하는 5만 인구에서 그저 한 7, 8만 되는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시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급격하게 지금 붕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한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자립 방안하고 그 다음에 지방 농지 거래 활성화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슨 쌀 가격이 한 80kg 한 가마당 13만 원이 붕괴가 됐다 뭐 한다. 그 다음에 3년 이상 지나간 쌀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료로 쓰기로 한다 뭐 한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데 왜 저런 농지에 대한 정책은 왜 안 바뀌는 겁니까? 자, 이제 우리나라 농민이 이제 3%예요. 100명 중에 3명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농촌사회의 붕괴를 갖다가 얘기하기 전에
농민이 땅을 판다 이런 거이기 전에 이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부터 이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농지를 살 사람이 사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서울 사람도 얼마든지 사게 해라 이런 게. 서울 사람들이 제주도 아니야, 울릉도 아니야, 독도에 있는 농지도 사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사고 난 다음에 농사 안 질 때는 벌금 물려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든지 취득하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이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이제서부터 강원도의 현황을 한번 봐보면은 2015년도 전년도에 순인구 증가율이 그래도 강원도는 전국에서 5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세종시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났죠. 왜 많이 늘어난 건 잘 아시죠? 과천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는 제주. 바닷가 좀 보면서 살래? 그리고 제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울산은 이제 공업도시고 경기도는 아무래도 수도권이니까 되는데 그 나머지 지방에서는 그나마 강원도가 뭐냐면 인구가 그래도 증가가 됐다. 알으셨어요? 얼마가 늘었냐? 약 6천 명 정도인데 대부분들이 귀농귀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 또 뭘 얘기를 하냐? 강원도가 고향인 사람들. 아무래도 고향이 아닌 사람이 다른 내 고향이 아닌 지역에 내려가는 것보다도 고향인 사람이 내 고향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더 어떻게 됩니까? 애착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애양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한번 왜 이 정책을 왜 수립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제는 뭐냐? 여생을 내 고향에 가서 한번 저러고 내 뼈를 갖다 고향에다 묻자 이런 슬로건 한번 내놓으면서 지금 고향으로 한번 가는 그러한 귀농 귀촌 정책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 강원도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5번째 가는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 중에 하나다. 대부분들이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순인구 증가율이 5번째이면서 대부분 지역이 이제 원주, 춘천, 철원, 인제, 횡성, 양구, 영월 순인데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수도권하고 가장 가까운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제가 강의 나간 강릉이라든가 저 위서부터 얘기하면 속초라든가 양양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그 밑에 가면은 지금 동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전혀 관계. 여기는 순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서지방, 영동지방은 순인구가 감소하고 영서, 수도권하고 가까운 지역이 바로 귀촌, 귀농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에 의해서 또 혁신도시라고 그러는 거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그러는 인구의 특색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6년 1월 1일자로 인구가 늘어난 거 봐보면은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원주입니다. 어떻게 되냐? 5,800명, 약 6,000명이. 그 다음에 춘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는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강의 나가는 강릉시만 하더라도 약 1,134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문제는 영동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요. 그 다음에 동해안의 6개의 시와군은 모두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해안 쪽에 가서 보면은 바닷가 바위고, 야, 여기 와서 한번 노후에 한번 집을 한번 지어보고, 세컨하우스에서 한번 생활을 해봤으면 하는데 인구가 감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보면 증가한 지역을 보자면 수도권과 연접하거나 아니면 교통 문제가 개선된 거예요. 아니면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쩌다 일이 됐는가? 이거는 강원도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의 문제이면서 전 세계가 지금 같이 겪고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싸고 있는 요게 수도권이죠. 이 수도권의 수도권 정비계획이다라고 해서 1983년도에 이 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도권으로 못 오게 했는데 못 오라고 그러니까 더 와. 그래서 1995년도에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이라고 해서 지균법이라고 하는데 이 지균법을 1995년도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이제 고만 들어와라라고 그러는 정책,
지방의 정책은 바로 뭐냐면 지방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러한 정책이 현재의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 가장 커다란 두 개로 보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내용을 하도 많이 보셔서 아시죠? 일반적으로 자,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도계획, 그 다음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인데 이 내용에서 강원도만 한번 봐보면은 강원도의 지역계획은 광역권 개발계획이 있어요. 광역권, 그 다음에 초광역권 개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1, 2가 있어요. 특정지역 개발계획인 1과 특정지역 개발계획 2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더 세분적으로 내려보면 자, 적경지역, 양양이라든가 양구라든가 철원이라든가 화천이라든가 이와 같은 적경지역이 있는가 하면 내륙권 지역이 있어요. 내륙권 지역은 여러분 정선, 영월, 태백 이러한 내륙권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지역권이 있어요. 이 특정 지역권은 특정 지역권은 너무 낙후돼서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천 쪽이라든가 양구 쪽이라든가 이거는 접경지역권이 되면서도 또 내륙권이 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안가를 끼고 있는 동해안권 개발계획이 있고 폐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고 경제자유구역, 동해시를 위주로 한 경제자유구역권이 있는데 이거는 강원권 전체에 대한 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강원권에는 162개, 전국에 있는 162개에 대한 기초생활권과 10개 광역권이 있어요. 뭐 수도권, 강원권, 대경권, 뭐 충청권, 무슨 호남권 뭐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고 5+2 광역권 개발 계획이 있는가 하면은 초광역권, 이건 이명박 정부 시대 때 나오는 거예요. 초광역권 개발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바로 뭐냐면 지방의 도시가 이젠 점점 침체해진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 중추 도시권 개발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인데 이게 네트워크 중심 방식이에요. 이건 이제 예를 들으면은 강원도에 있는 원주시, 충청북도에 있는 제천시, 또 충주시. 자, 너희들 내륙권에 있는 3개 지역을 한꺼번에 말아. 그래서 너희들의 개발 전략을 수립해라. 그러면 정부에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너희 나름대로 가라. 그 다음에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자, 그 다음에 거기다 장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장안까지 합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해안권에서 하나의 중추적인 기능을 발휘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도와주겠다. 라는 것이 지금 얘기한 중소도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자료만 이제 보시는 것으로 하시고, 자, 요거는 이제 광역권 개발 전략에서 강원도에 지정한 거는 자, 1994년도에 부산 경남권과 아산만권을 처음 지정하면서 강원 동해안권, 제주권, 중부 내륙권 이렇게 해서 지정했는데 이것이 1990년도에 바로 뭐냐? 강원권에 대한 개발 전략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동서남해안권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이다라고 해서 동해안권에 여러분들 최근에 자, 동해안권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땐 요게 하나 있죠. 요번에 이제 뭐 삼척시에서 그 유명한 원전, 영덕에도 원전, 울진에도 원전이죠.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면 동해안권이 가장 좋은 건 에너지 벨트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동해안권 개발 전략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원전도 유치하고 그 다음에 호산항에 LNG 기지가 들어가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제일 대표적인 LNG 기지가 대규모로 들어가고 그린 것이 바로 동해안권에는 그동안의 관광권만 가던 것이 아니다. 에너지 벨트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동서남해안권 개발 전략 중에 동해안권 개발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해안권 4+1 전략에 의하면은 여러분 동해안권 개발 전략에는
에너지, 관광, 해양 관광 에너지 벨트,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의 골격을 한번 봐보자. 강원도 골격을 봐보면, 자, 수도권의 영향을 받는 이제 그 내용 중에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건 철도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춘천, 양구, 고성, 속초까지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철도가 속초까지 연결하기로 했죠. 이게 이제 동서고속 전철이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홍천, 인제로 해서 양양까지 지금 고속도로가 거의 완결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서울, 원주, 평창, 강릉까지 지금 철도가 거의 완결되는 단계죠. 그 다음에 평택, 제천까지는 들어가는데 영월로에서 삼척까지는 아직은 조금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아직은 이제 거기는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갔냐? 제천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강원도에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것이 어느 구간이냐? 삼척에서 포항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 강원도가 사는 방법, 수도권과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북권과 이어져야 돼요. 방법은 도로고 철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보는 거는, 이제는 도로 철도 시대인데, 자, 도로망은 자, 성장 거점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게 도로 거점이에요. 근데 이제는 대량으로 많은 걸 이동을 하는 게 철도예요. 철도는 2013년도서부터 도로의 운송률을 이제 철도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철도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강원도의 철도망 계획인데,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젠 강원도의 개발권 전략을 보면 춘천, 속초 고속철도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양양 고속도로 이제 거의 다 완공 단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영동 고속철도, 영동 고속과 함께 철도가 지금 거의 완공 단계가 되죠. 이러면서 지금 얘기한 강원도 동해안권에 대한 이제 전략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지난번 한번 방송을 해드렸던 청량리서부터 원주에서 강릉까지 가는데, 이제는 1시간 12분이면은 이제는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KTX로, 그냥 뭐 대전보다 조금 먼 거리인데 대전권 거리입니다. 여기에 거리가 이제는 강릉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우리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에 이제 농축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실 거는 포항에서 삼척까지 166km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 남은 철도와 가장 마지막 남은 고속도로는 저 구간뿐이 없습니다. 삼척에서 지금 얘기하는 포항까지예요. 그래서 강원도 동해안이 살려면 제일 먼저 수도권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수도권으로 연결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어디하고 연결이 돼? 경북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삼척서부터 포항까지 철도는 지금 공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토지 보상을 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강원권을 새로운 각도로 보셔야 될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함축시켜서 두 번으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